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이제 뭐 아침은 좀 쌀쌀합니다만은 봄의 전령이 정말 반가운 전령이 성큼 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배경에 오늘 아침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경남 통도사의 매화입니다. 매화꽃을 감상하시면서 저와 같이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아주 조금 바꿨습니다. 너무 이제 좀 길게 하니까 좀 지루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본인의 관심 영역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정책이 가장 중요하니까 정책과 실물 경제, 금융 경제를 하나로 나누고 그다음에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이거로 하나로 나누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더 간명간명하게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정책, 실물 경제, 금융 쪽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석해 드리는 명품 시사에셀 2월 20일자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1,700조 원을 넘었다. 1,7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해서 이게 현재 GDP 대비해서도 약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주택 대출에 대한 주식 대출 규제와 주식 열풍, 그러니까 그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많은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이 그야말로 패닉 바잉을 하는 상태가 여기 있다. 뭐 연끌 대출이라고 그래서 있는 데다 다 돈을 끌어 모아 가지고 일단 집을 사고 보자는 그런 패닉 바잉 상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이제 주식 열풍, 동학개미 열풍. 뭐 집을 사지 못할지언정 이거라도 돈을 벌자. 그래서 전부 다 주가 상승세를 타고 주식에 열풍하는 연끌 투자라고 해서 그런 상황, 그런 데다가 게다가 지금 현재 제가 많은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가게들이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계형 자금이나 사업 자금, 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월세 자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세하면서 사상 최대의 가계 빚 1,7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사상 최대 가계빚이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도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또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도 역시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것이다. 이런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덩달아서 예금금리도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0.1%가 뛰면 이자가 1.1조 증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가계대출 중에 70% 정도가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고 또 많은 또 취약 차주가 있기 때문에 취약 차주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70%이고, 또 다중 채무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서 금리가 0.1%만 올라가도 이자가 1조 1,000억 원 정도 증가한다 해서 지금 이제 가계 부실 문제가 크게 우려가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게다가 또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하위 40%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정부가 뭐 홍남기 부총리가 뭐 이번에는 좀 팔전8대 끝에 이번에는 구전에서는 뭐 좀 일승을 하나 했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로 하위 40% 일괄 지급하면서 하다 보니까
추경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20조 안팎에서 특수고용자나 프리랜서까지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무조건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지금 정부 재정 갖고도 안 되고 하니까 세금을 더 거두자.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전통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감세를 하는 것이 이거 경제의 기본이에요. 감세를 해서 소비도 진작시키고 투자도 진작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금 퍼주기에 그냥 그 중독이 되다시피 한 여권은 지금 법인세 인상 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하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올리자, 최고세율도 올리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당 의원 중에서 연 5조 정도의 부자 증세를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경제가 갈수록 그냥 역주행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지금 극도로 추락해서 일자리가 파괴되고 일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98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거의 3분의 1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속에서도 세금을 더 올려서 선거만 앞두고 무조건 돈을 풀자 이런 주장들을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경준 의원이 분석한 거 보면 한국에서 법인세 비중이 미국, 독일의 3배나 된다. 법인세 비중이 이제 전체세에서 세금별 비중을 보면 한국의 재산세가 11.6%로 3인데 OECD 3인데 3이다. OECD 평균이 5.6인데 우리는 11.6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인세도 15.7%로 OECD 평균 10%인데 7위 정도다. 그래서 법인세와 재산세를 세금률이 너무 많이 거두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보면 기타 소비세 같은 거 우리 이제 소비세 옛날엔 부가가치세라고 했죠. 소비세는 적게 거두기 때문에 다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낮고 소득세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지금 거의 한 45% 정도가 면세를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얼마가는 또 아주 얼마 적은 세금만 내고 상위 20%가 거의 80%를 내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소득세의 비중 자체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가세도 아주 낮습니다. 이거는 기타 소득세고요. 개별 기타 소득세, 이거는 그런 기타 소비세라고 하는 게 이제 부가세가 따로 있군요. 아마 옛날에 특별 소비세라고 그래서 뭐 사치품 같은데 부과하던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부가세가 OECD 평균이 부가세 비중이 20%인데 우리 15%밖에 안 된다 해서 가장 낮은 수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금을 올려야 된다면 부가세를 올리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부가세를 올리는 것도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종적으로는 경기가 이렇게 침체할 때는 감세를 하는 것이 가장 정도입니다. 근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행은 이번에 한국은행 국정부 보고에서 재난지원금을 한국은행이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고채 직접 인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뭐 고용노동 법안이 지금 거의 300개, 한 250개 이상 제안돼 있는데 규제 완화는 30개밖에 없고 규제 강화를 하자는 법안이 229개나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 대충 보니까 한 50개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뭐 고용 노동 관련 법안만 해도 229개나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이슈에 관해서도 여러 개 법안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슈별로 대충 봐서 한 50개 생각했는데 그 한 이슈에 대해서도 한 뭐 10개의 법안이 10명이 막 제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서로 이제 법안 제안 경쟁 상태에 들어간 거죠. 서로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 의하면 세계에서 조사 대상 144개국 중에서 보통 125등, 130등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더욱더
그걸 더 강화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229개나 제출돼 있다는 황당한 정말 숨통을 조이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래서 여기 간판 기업도 노조 생태가 흔들리고 있고 노사 협력 경쟁력은 독일의 8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사 경쟁력을 한국을 벽으로 볼 때 독일이 118이고 미국이 115고 지금 독일, 미국, 일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노사 경쟁력이 더 낮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노동 손실 일수는 연간 41.8일로 독일은 4.3일, 일본은 0.2일, 미국은 4.7일, 영국도 노동 세력이 파워가 가장 센 영국도 19.5일밖에 안 되는 우리는 그거보다도 거의 2배가 넘는 노동 손실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노조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한 5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60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노동 계획이 없이는 대처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영국병에서 건져냈습니다만 우리도 노동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리더가 아니면은 우리 경제를 구해내기가 사실상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또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이게 뭐 완전히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갱년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강행한다는 것을 경사 노위 본회의에 통과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확정이 된 건데요. 항상 우리는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노동이사제가 되면은 정말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노조의 파워도 너무 강해서 노사 간에 굉장한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사회에 노동이사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노동이사제가 발달되어 있는 독일도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이사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감독이사가 있고 경영이사가 있는데요. 감독이사의 거기에 이제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사업주 대표가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 대표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경영이사에는 독일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 공동결정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독일도 참여하고 지금 독일은 사실상 이것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독일이 옛날에 1990년대 슈레더가 그것도 사회민주당의 슈레더 수상이 독일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주저앉겠다. 그래서 계획을 한 이후로 사실은 노동이사제가 사문화되고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니고 직접 경영에 참여 이사에 노동이사제를 포함시킨다. 전 세계에 지금 유례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빼고는 유례가 없는 지금 이런 강성 노조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기업 수익을 강제로 나눈다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뭐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좀 이제 성장을 하고 지금은 플랫폼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모바일 폰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 한국의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다 이런 플랫폼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걸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남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뭐 정말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완전히 지금 마인드 자체가 이런 얘기는 기업 경영의 자유로운 기업 경영과 그에 따른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완전 사회주의적 발상, 재산만 공유하지 않다,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공산주의가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또 환경 문제도 환경은 대세라서 가야 되는 길이지만 너무 속도가 빨라서 중기 대부분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이게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대기 총량 규제법, 그다음에 뭐 대기 농도 규제 관련법, 화학물질 등록법, 등록평가법, 이런 것도 화평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폐기물 관리법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정말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중기 대부분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인제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은 이건 뭐 제가 기구한 글인데, 앞으로 지금 2030 세대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3040이 되고 20년 뒤에는 4050이 되는데, 10 년, 20년 뒤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도 없고 집도 마련하기 힘들고, 그 주거사다리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게다가 또 인제 앞에서 본 것처럼 연끌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건데, 이래서 굉장히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 증가하고 각종 연기금, 보험들의 곧 고갈이 곧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전부 나중에 그걸 세금을 내서 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030 세대가 앞으로 10년 뒤에 3040이 되고 20년 뒤에 4050이 되는데, 이 세대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20 년,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지출하면서 우리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KDI의 초빙 교수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출을 하는 것을 지금 부담해야지 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느냐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세대는 그러면 예컨대 공론을 해 가지고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증세가 안 되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인제 정치권이 모든 걸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원개발은 지금은 인제 경기가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자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자원개발을 MB 정부 이후에 해온 것을 한순간에 척표몰이를 해서 완전히 다 지금 매각하거나 문을 닫았죠. 아예 그냥 그 자원개발 공사도 지금 없애 버렸어요. 야,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나. 자원 한복 하나, 원유 하나, 뭐 철강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경제를 완전히 근본부터 경제 기반부터 파괴시키고 있는 모습을 비난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는 원자재 확보전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해외 자원 개발에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경제에 투자를 하고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대외 안보뿐이 아니라 대외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미중 간의 태기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타결이 아니라 한국의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 너무도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나갈 거냐. 우리가 미일 중심의 해양 세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중국 중심의 주거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냐,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걸 제가 엊그제 그 심층 분석에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우리의 입장을 원칙이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은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서도 중국과도 어 멀어지지 않는 친중 정책을 하면서 그런 지금 현재 격리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는 완전히 우리는 그야말로 고래 등 사이에 낀 새우 격으로 돼서 잘못하면 큰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드디어 이제 반가운 뉴스 중 하나가, 현대차가 미국에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무인주행을 성공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차도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습이 사진과 더불어서 실렸습니다. 인제 미국 뉴스를 좀 잠깐 보면은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인플레 우려를 딛고 바이든의 2,112조 미국 돈의 1조 9천억 달러 돈 풀기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거, 지금 이제 하원 예산위원회만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면, 미국에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정책 예산 조사국이라고 그러죠. 예산조사국, 미국의 예산조사국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급증을 해서 한 10 년에서 20년 뒤에 200% 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우려스러운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이든이 돈 풀기가 과연 지금 상원도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오랜만에 4대 그룹 총수 최태원 SK 회장이 서울상임 회장으로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 경기단체장은 2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정재계 가구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박용원 회장이 정말 본골시신 노력했습니다만은 재계의 건의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수차례 보여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해설해드리는 시사해설 정책 실물 금융 파트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제가 정책 파트는 정말 반가운 뉴스를 전해드리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도 많은 지금 정책들 지금 그냥 폭주하고 있다고 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폭주. 이게 지금 아까 보면 229건이나 지금 환경노동위 하나에만 해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면 거의 반기업 친노조 법안이 한 300건 이상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완전히 좌파의 물결. 제가 어디 시내 가다 보니까 대전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여당 내은 슬로건인데 대전환. 그리고 제가 좀 섬뜩한 것이 이런 걸 법안이 폭주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이 수년 전에 그야말로 노동운동이 한참 격화됐을 때 서울시청 앞에서 노동운동하면서 부르는 슬로건이 뭐냐면 슬로건 지금도 제가 너무 섬뜩해서 기억이 납니다. 신세계를 열어가자 이거였어요. 신세계를 열어가자. 새로운 팔주체제를 만들자.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너무 섬뜩합니다. 우리가 과연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가서 우리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좀 성찰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는 정말 매화꽃이 피어서 봄이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봄이 좀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